자, 이번 시간에는 식용작물화 심화 과정 첫 시간입니다. 내용들은 기본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을 또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세한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다, 이런 과정으로 나갈 겁니다. 13페이지에는 작물 기초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기본 과정에서 충실히 했던 내용들이라 그렇게 많이 이제 내용들이 바뀐 내용들은 없고요. 일단 식물은 관따발이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을 하고요. 관따발이 없는 식물에는 이제 이끼나 선태류들이 있고요. 관따발이 있는 식물은 다시 종자가 있고 없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요. 종자가 없는 식물들은 이제 보통 양치 식물은 이제 고사리가 여기 속하죠. 종자가 있는 식물은 다시 이제 나자 식물하고 아무튼 꽃이 없는 식물하고 꽃이 있는 식물. 보통 꽃이 없는 식물들은 이제 나자 식물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고요. 은행나무 등이 이제 여기에 속하죠. 꽃이 있는 식물은 다시 몇덩잎 식물하고 쌍떡잎 식물하고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밑에 이제 동그라미 버리면 속시식물, 외떡잎 식물에는 이제 우리 작물 중에는 벼, 보리, 밀, 옥수수 같은 게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게 보통 잎이 좀 가늘고 길게 생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쌍떡잎 식물은 이제 보통 이제 넓은 잎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잎맥 구조는 보통 이제 망상맥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외형적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외떡잎 식물하고 쌍떡잎 식물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라든지 형태에 대한 그 차이점을 보면, 떡잎은 일단은 외떡잎 식물은 떡잎이 한 장 나오는 단자잎 식물이라고 하고요. 쌍떡잎 식물은 떡잎이 두 장인 쌍자잎 식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잎맥은 평행맥과 나란히 맥. 외떡잎 식물은 이제 평행맥 또는 나란히 맥이라고 불리죠. 평행맥 또는 나란히 맥. 그다음에 쌍떡잎 식물은 잎맥이 이제 그물맥 형태로, 망상맥 형태로 되어 있다. 또는 이제 모양에 따라서는 수지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같은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떡잎 식물 주로 이제 그 벼 같은 경우는 그 기공이 주로 이제 잎 뒷면과 앞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쌍떡잎 식물은 주로 잎 뒷면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다음에 줄기는 관따발이 복잡하게 있는 배열되어 있는 형태고, 관따발이라는 것은 도관과 이제 그 채관, 그다음에 형성증까지 포함한 그 조직을 이제 관따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산대지어 있는 형태다. 그러니까 그 줄기 단면을 잘라보면 분포된 게 이제 산재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쌍떡잎 식물은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원통형으로 안에 이제 이게 이제 표피, 그다음에 피층, 안에 이제 형성층에 이렇게 이제 채관과 관따발이, 이게 바깥쪽이 이제 채관이고요. 이게 이제 물관. 이제 구축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원형은 관따발이 이루고 있고,
두 부분은 조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하고 피층 한 조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조직계의 형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피층이라고 하고요. 이 안쪽 형성층 안쪽을 이제 수층이라고 하고요. 수라고 하고요. 고수 숫자 수입니다. 안쪽. 그다음에 꽃잎은 보통 이제 외떡잎 식물은 3호 배수, 쌍떡잎 식물은 보통 4 내지 5 배수. 그다음에 뿌리 형태는 주로 수연 뿌리 형태가 이제 외떡잎 식물의 이제 뿌리 형태고요. 쌍떡잎 식물은 이제 주로 원 뿌리 형태. 쌍떡잎 식물은 이제 뿌리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저장 기원을 발달을 한 경우가 많고요. 뭐 감자나 고구마가 이제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외떡잎 식물의 발화 형태는 종자로부터 발화 형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지하 자엽형 발화를 하고 쌍떡잎 식물은 주로 이제 지상 자엽형인데 예외가 있다는 거 시험에 잘 나왔었으니까 좀 기억해두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외로 이제 완두나 팥, 잠두는 이제 지하 발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무튼 관련된 문제들이 좀 출제 빈도가 꽉 있으니까는 쌍떡잎 식물하고 외떡잎 식물을 비교하는 문제들은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내용들이 쭉 그 앞에 표로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표만 좀 잘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꽃의 형태와 구조. 보리나 밀, 옥수수 등은 꽃잎은 없으나 콩, 감자, 고구마 등은 꽃잎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외떡잎 식물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꽃잎이 없는 형태고, 그다음에 쌍떡잎 식물은 크고 화려한 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옥수수는 자웅, 동주, 이화라고 해서 망꽃과 숫꽃이 한 개체 내에 따로 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물별 형태상 열매하고 꽃과의 이제 형태상 비교해서 쭉 나와 있는데, 한 꽃 안에 여러 종자가 있느냐, 한 종자만 있느냐,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구분인데, 뭐 아무튼 그 암수술의 개수는 중요했었죠.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쌀은 이제 암술이 하나, 수술이 6개, 보리는 1개, 3개 그렇죠. 그다음에 옥수수는 자웅, 동주, 이화 형태로 암꽃, 숫꽃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콩은 자가 수정을 하는데 암술 하나에 수술 10개,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는 하나, 5개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이제 한 꽃 안에 이제 한 종자가 형성되는 형태인데, 뭐 거기 이제 콩을 보면 이제 한 꽃 안에 여러 개의 종자, 한 꼬투리에 여러 개의 종자가 형성되는데, 보통 이제 꼬투리 내에 이제 여러 개의 배주가 형성이 돼서 다 각자 수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종자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자나 고구마는 보통 종자는 한 꽃 안에 이제 1개가 보통 4개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뭐 고구마 같은 경우는 나팔꽃 종자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고구마 꽃이야 뭐 보기 힘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자 형성, 꽃의 구조, 생식기관 뭐 이런 내용들이야 뭐 재배학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숙시식물 생활주기. 발하는 종자가 물을 흡수하면서 시작되고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린 뿌리가 유근이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유화가 그 다음에 출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쌍떡잎 식물은 이제 대부분 이제 지상 자엽형 발화를 하는데, 그 발화를 할 때 그 하배축 부분이 이제 그 땅 위로 올라올 때 갈고리 형태로 이제 구부러져서 이제 그 싹을 보호하면서 이제 위쪽으로 출현을 하죠. 그다음에 외떡잎 식물 같은 경우는 어린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어린 줄기가 나중에 나오고 마찬가지고요.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이나. 그다음에 떡잎집이 둘러싸고 줄기를 보호하며 흙을 뚫고 자란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떡잎을 보호하는 기관은 이제 엽초라고 하죠. 엽초가 먼저 땅을 뚫고 나오고 그 다음에 싹이 위쪽에 이제 출현을 하죠. 뭐 숙시식물의 생활 주기, 수정된 난세포가 배를 가진 종자로 성숙을 하고 시방은 과일로 성숙을 해서 종자를 보호하고 종자가 번식하는 걸 돕는 형태다.
뭐 대부분 일반적인 이제 과실 내 종자가 들어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어제 재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일반 나자식물들의 이제 그 종자들은 그 낮출된 종자가 이제 낮출된 형태죠. 시방에 쌓여 있지 않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이제 그런 이제 그 나자식물들의, 그러니까 뭐 은행나무라든지 그다음에 그 침엽수들의 이제 종자를 보면 가끔 이제 그 육질의 이제 종피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과일이 아니고 과실 부분이 아니고 육질 부분, 종피 부분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물후 개량과 첨단 기술 내용들인데 뭐 기관 분화, 그다음에 체세포 배 발생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육종하고 분자 육종의 차이점. 뭐 여러분들 이제 그 유추 가능한 내용들일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앞에 이제 뭐 재배학에서도 이제 내용들이 이제 그 유전 쪽에서도 이제 쭉 했던 내용들이니까요. 자꾸 반복된 내용들이고요. 분자 육종 내용만 볼게요. 뭐 단일 소수 유전자 재조합이 가능하고 원하는 유전자만 조합하는 게 가능한 그런 이제 육종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목적 유전자의 상세한 정보 분석 후에 도입이 가능한 그런 육종 방법이기도 하고요. 마커 유전자, 표지 유전자와 함께 도입이 가능해서 정확한 예상이 가능한 그런 육종 방법이다. 그다음에 삽입 유전자의 특성을 첨가할 수 있는 육종 방법이고, 유전자원이 뭐 무한하죠. 종, 속, 간 구분 없이 무한대로, 또는 이제 미생물에 이제 식물에 이제 미생물에 이제 유전자를 도입한다든지, 뭐 반대로 미생물에 식물의 유전자를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육종연화는 보통 5년 7년으로 굉장히 단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전통적인 육종, 교배 육종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에서 뭐 한 17년, 18년까지 이제 소요가 되니까요. 물론 육종 방법에 따라 다른 거고요. 기관군화 체세포 배 발생. 뭐 기관은 식물체 여러 조직이나 세포를 광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기관 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지 내에서 식물체 줄기와 같은 지상물을 먼저 유도를 하고 나중에 뿌리를 유도해서 완전한 식물체로 재생시키는 과정이 이제 기관 분화이고요. 체세포 배 발생은 뭐 식물체 조직 중에 체세포나 꽃가루 등은 이제 배양 재료를 가지고 켈레스나 세포를 경우를 해서 종자와 같은 완전한 식물체로 유도하는 게 체세포 배 발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일본 지문에 보면 체세포 배 발생으로 재분할 개체를 넣는 것은 이제 기관 분화법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주로 형질 전환에는 주로 이제 기관 분화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 그 정도 차이점만 좀 아시면 되겠고요. 주입 배양의 이제 목적. 그래서 그 7가지 내용들은 7가지란다. 8가지 내용들은 뭐 시험에 좀 그래도 출제 빈도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입 배양의 이제 그 목적, 조직 배양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전형 성능이 있기 때문이고요. 번식이 어려운 식물은 이제 기내 영양 번식 등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주로 난 종류들의 이제 영양 번식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 목적의 이제 기내 대량 생산, 그다음에 무형식물 생산, 태어나는 배나 배주 배양, 그다음에 반수체 식물의 생산, 유전자 조작이나 식물체 분화, 뭐 기내 배양 변이체 선발, 유전자원 보존, 이 내용들은 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야 이제 뭐 재배학에서도 한 번 더 다루게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 제목들 정도는 쭉 기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 배양의 이용 선례, 뭐 고구마 유전자원 보존이라든지 소형 시감자 대량 생산, 그다음에 배 배양이라든지 배주 배양 등에 이용이 되고요. 무형식물체 생산, 그다음에 꽃밥 및 꽃가루 배양 등을 주식 배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뭐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동일한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형질 전환. 자, 형질 전환 기술이라는 것은 뭐 일단은 식물이나 동물 또는 이제 미생물 등의 특정 유전자를 대상 작물에 도입을 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특정 대상들의 이제 특정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을 시켜서 그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작물을 형질 전환시키는 것을 이제 형질 전환 작물이라고 하죠. 이제 반대로 할 수도 있고요. 식물의 유전자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물이나 미생물 등에 도입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목적 유전자를 특정 대상에 도입을 시켜서 그 유전자가 발현을 하도록 하는 기술을 이제 형질 전환이라고 한다. 발현 또는 이제 발현뿐만이 아니고 또는 억제시키는 것도 이제 형질 전환에 속합니다. 그건 좀 착각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무조건 발현하는 것만 형질 전환이 아니고, 발현시키는 것만이 형질 전환이 아니고, 억제시키는 기술도 또한 형질 전환이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적 유전자를 도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아그로박테리움법, 세균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자총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차이점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그로박테리움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도입이 입자총법보다 더 이제 확실하다는 것, 잘 된다는 것. 입자총법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아그로박테리움을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이제 삽입되는 유전자 사본수는 많은데 성공 확률은 아그로박테리움법이 더 높다는 것. 뭐 과정이야 이제 비슷하고요. 이제 뭐 입자총을 사용해서 이제 그 유전자를 이제 도입을 시키느냐, 그다음에 세균을 이제 그 플라스미드에 있는 그 이제 세균에 있는 이제 그 환영 고리의 이제 유전자에 이제 그 삽입을 시켜서 도입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과정들이 이제 그 밑에 그림에 모식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구분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119페이지 아그로박테리움을 위한 형질 전환은 작물로 개발. 그래서 아그로박테리움 속 이제 투메파치엔스라는 그런 이제 세균은 식물의 이제 뿌리에 이제 혹을 형성하는 그런 이제 세균인데, 그 세균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아그로박테리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치엔스라는 그 세균 내에 있는 종양 형성 유전자 그 DNA를 이제 그 환영 고리의 DNA를 이제 TI 플라스미드라고 하고요. TI 투모르 인듀싱, 그래서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혹을 형성하는 이제 플라스미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세균은 이런 형태의 이제 막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편모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DNA가 핵 내에 있지 않고 이렇게 나출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핵 양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핵 내에 이제 DNA가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원핵 생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원시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원핵 생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DNA 외에 보통 이제 여기 환영의 고리를 이제 한 개 또는 여러 개 정도 가지는 이제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자기 이제 원래 유전자 외에 뭐 별도 유전자인 TI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도입을 시키는데, 외래 유전자의 이제 특정 유전자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이제 TI 플라스미드 내에 같은 제한 요소로 잘라서 여기 부분을 이제 같은 제한으로 잘라서 같은 이제 그 접착할 수 있는 그런 효소를 사용을 해서 접착을 한 다음에 도입을 시켜서 다시 이제 그 식물체에 감염이 되도록 해서 그 유전자를 식물체에 도입을 한 다음에 이제 개체로 성장시키면은 원하는 유전자를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과정이야 그 위에 내용들을 보시면
원하는 유전자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들어있는 고형의 플라스미드를 갖는 아그로박테리움에 식물 저편과 아그로박테리움을 함께 성장시키면 생장 배지에 이제 항생제를 넣어서 이제 배양한다.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유전자가 도입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배지에 항생제를 같이 넣어서 같이 배양을 하게 되면 그 살아남는 것만 도입된 세균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균만 또 식물체에 도입을 시키면 되는 거죠. 감염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와 원하는 유전자가 삽입된 염색체를 갖는 식물 세포를 이제 배양을 하고 세포 증식한 다음에 줄기 재생 후에 뿌리를 재생해서 이제 줄기 재생 후에 뿌리를 재생을 해서 새로운 형질을 갖는 식물체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형질 전환,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한 형질 전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20페이지. 이 세균이 쌍둥이 식물 상처 부위에 감염되면 TI 플라스미드 내에 있는 그 전이 DNA를 분리하여 식물세포 염색체에 삽입을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이된 유전자의 지시에 따라서 식물세포는 식물 호르몬을 과량 만들므로써 식물의 뿌리 내에 종양을 형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자, 이러한 이제 그 형질 전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형질 전환 작물들이 개발이 됐는데 그 개발 역사를 보면은 일단 뭐 앞에 내용들이야 뭐 일반적인 이제 뭐 DNA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DNA 구조를 밝힌 거는 이제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1953년에 이제 밝혀졌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1973년에 이제 DNA 제작학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77년에 이제 시퀀싱 방법이 이제 개발된 다음에 84년부터 형질 전환 연구들이 이제 행해져 있는데 첫째로 이제 뭐 항생제 카나마이신 저항성 담배 및 피투니아를 이용한 그런 형질 전환 식물체가 최초로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담배 포장 시험을 거쳐서 94년, 95년 토마토의 형질 전환 식물체, 그다음에 콩, 옥수수, 목화, 상업화 등을 통한 형질 전환 식물체의 이제 상업화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2000년도, 2003년도에 이르러 이제 뭐 황금살 등 기능성 여러 가지 이제 형질 전환 작물들이 이제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형질 전환 기술을 이용한 그런 작물의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플레이버 세이버, 그다음에 라운드업 레디, 일가드, 볼가드, 그다음에 곤드론 나이스 뭐 그 위에는 개발 역사에서 나왔던 내용들하고 이제 동일한 내용들이고요. 가끔 이제 출처 빈도가 좀 있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 혹시 이제 뭐 라운드업이라든지 일가드, 그다음에 볼가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제초제 저항성인지 아니면 내충성인지 등에 이제 좀 그 바꿔서 이제 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구분을 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라운드업 레디, 일가드, 볼가드들은 이제 제초제 저항성, 이제 라운드업 레디는 비선택성 제초제 이제 저항성인 제초제 저항성 콩이고요. 그다음에 일가드는 이제 내충성 옥수수, 그다음에 볼가드는 내충성 목화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제초제 저항성인지 이제 내충성인지 등을 좀 구분해서 기억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해충 저항성 유전자 이식 작물 등이 이제 또 많이 개발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BT진이 있는데 이제 BT진은 이제 바실루스 트린겐시스 뭐 바실루스 속 뭐 얘도 이제 그 세균에 속하고요. 이 세균은 이제 곤충을 죽일 수 있는 독소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뭐 이제 곤충의 종류에 따라서 나방 유충만 죽이는 이제 BTK, 그다음에 파리봉 유충을 죽이는 이제 BTI, 딱쟁벌레목 유충에 이제 살충력이 있는 이제 BTT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네마진 해충 저항성
이식작물에는 이제 네마진이 있고요. 그래서 감자나 토마토, 사탕무에는 설중을 죽이는 단백질 효소 억제제 유전자인 뭐 네마진을 도입을 해서 해충 저항성 그런 작물들을 개발한 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초 저항성 유전자 이식 작물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라운드업 레디가 대표적인데, 라운드업 그러면 이제 그 글리포세이트의 이제 비선택성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의 이제 상품명이고요. 그래서 라운드업 레디 그러면은 제초제 저항성 콩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성분이 다른 유전자 이식 작물로는 이제 카놀라는 이제 유채의 이제 재배 품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놀라 종자는 식품과 세제 생산에서 사용되는 포화지방산인 라우르산을 생산하도록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진 그런 이제 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카놀라가 있다.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무르지 않는 토마토, 플레이버 세이버. 뭐 아무튼 플레이버 세이버는 이제 그 안티센스 기술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mRNA 전사를 한 다음에 그 mRNA가 이제 그 번역이 되지 못하도록 mRNA의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술이 이제 플레이버 세이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내용들이야 뭐 기본 과정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좀 아실 것 같고요. 박테리아의 DNA 이동 방법에는 이제 형질 전환, 형질 도입, 접합이 있는데 뭐 기본 과정에도 설명드렸으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접합이라는 것은 세균과 세균끼리 이제 근거리에 있을 때 성선모 세포를 통해 성선모를 통해서 유전자가 이동되는 현상을 이제 접합이라고 하고요. 형질 도입은 특히 이제 박테리아 파제에 의해서 외부 유전자가 이제 도입되는 것을 외부 유전자가 다른 어느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도입되는 경우를 이제 형질 도입이라고 하죠. 특히 여기서 박테리오 파지는 세균에 기생하는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고요. 형질 전환은 뭐 아무튼 그 기타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외부 유전자가 세균 내에 도입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DNA 이동 방법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균의 이제 변이 기작이기도 하죠. 새로운 변이체가 생기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형질 전환, 형질 도입, 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대한 재배 비율이라든지 국가별 생산량 등을 보면 일반적으로 재배 비율은 이제 콩이 이제 가장 많고요. 61%, 옥수수, 목화, 유채 순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국가별로 가장 재배가 많은 나라는 이제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순으로 순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이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뭐 1세대는 기능성을 부여하는 그런 작물을 생산하는 시대를 이제 1세대. 그다음에 이제 가공 특성을 1세대는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물을 생산하는 시대가 이제 1세대. 그다음에 가공 특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물을 생산하는 시대가 2세대. 그다음에 이제 작물 자체의 이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이제 작물을 개발하는 때가 이제 3세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뭐 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들은 뭐 다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1세대에 해당되는 형질 전환 작물의 예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뭐 1세대는 뭐 제초제 저항성, 병해충 저항성이니까 앞에 썼던데 뭐 라운드업 레드라든지 일가드, 볼가드 이런 것들이 이제 1세대고요. 뭐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물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 그래서 작물에 이제 기능성을 부여하는 것, 기능성을 부여하는 작물의 개발, 그래서 뭐 황금쌀 같은 종류가 이제 거기에 해당될 거고요.
뭐 2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버, 세이버 등이 2세대 GMO 작물에 속하겠죠. 구분한다면. 작물의 분류와 관련해서 염색제수, 항명, 배수성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뭐 식용 작물에 해당하는 것 정도는 뭐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24페이지 작물의 이제 기원지별 작물의 분류 내용들은 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좀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다. 자, 25페이지 용도에 따른 작물의 분류. 요거는 뭐 재배학에서 똑같은 내용들을 이제 반복을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까지. 그다음에 세계의 재배 현황도 재배학에서 똑같은 내용들을 이제 반복을 했으니까 쭉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내용에서 보면 밭작물의 수익성과 중요성 해서 뭐 그 내용들은 또 가끔 출제 빈도가 좀 있으니까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죠. 일단 뭐 식량 작업을 높이기 위한 밭작물의 재배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는 이제 5가지로 전체 양국 소비량 중 밭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경작지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사료 등을 생산을 함으로써 이제 외화력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밭작물은 과수 채소에 비해서 소득은 낮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다. 농기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구성 성분 중에 새롭게 밝혀진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 등을 잘 개발을 하면 여러 가지로 그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작물 중에 이제 밭작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밭작물이 이제 수량성이 낮고 수익성이 낮은 원인에는 뭐 지력이 낮고, 그다음에 산이 많고 경상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척박한 토양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상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집약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튼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농자재 투입이라든지 비표 관리 노력도 이제 좀 덜한 그 재배 농경 형태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밭작물의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밭작물 생산의 중요성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농업의 특색과 과제, 뭐 이것도 뭐 재배학에서 내었던 내용들이 이제 뭐 그 재배학에서 내용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대목들 정도에 쭉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출제가 되면 그렇게 뭐 틀리는 뭐 답을 고르는 데는 뭐 어려운 내용들은 없는 내용들이고요.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 내용들도 재배학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밭작물 기초, 밭작물의 이제 식용 작물들의 이제 전체적인 학명, 그다음에 염색제수 등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죠. 출제 빈도가 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 식용 작물, 이제 맹류에는 보리빌, 호밀, 귀리, 우리가 배우는 이제 식용 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작물은 4가지. 그다음에 이제 트리티케일, 밀의 한 품종이고요. 그다음에 작곡류에는 뭐 7가지, 옥수수, 수수, 조옥, 진주, 뭐 조, 피, 기장, 율무, 메밀로 7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조 중에 또 진주조도 있고요. 두류에도 이제 7가지, 그다음에 서류에는 이제 감자, 고구마 2종류가 있고, 이제 마, 카사바 등도 서류에 속하죠. 카사바는 뭐 아무튼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구마 비슷하게 생긴 덩이뿌리 식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물학적 분류 방법은 이제 계문, 강목, 과석종 이렇게 분류를 하고, 중간에 이제 악과 그다음에 족 뭐과 같은 이제 분류도 하죠.
그러니까 아과에 이제 좀 더 세분해서 이제 족. 이게 이제 분류 단위도 있고요. 뭐 여기서는 이제 뭐 해당 작물의 이제 그 과 정도는 잘 알아두셔야 되죠. 특히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맥류하고 이제 뭐 맥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작곡류에서 옥수수, 수수, 그다음에 뭐 기장, 조, 피 등은 이제 벽과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의 이제 과는 이제 맥골과에 속하고 나팔꽃하고 같은 과죠. 메밀은 이제 마디풀과. 나머지 뭐 아무튼 고구마 감자의 이제 과는 좀 더 중점적으로 나머지들은 뭐 유추 가능한 그런 과들이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밭작물들의 이제 야생 기원종들의 이제 내용들까지 쭉 기술되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보리는 2주종과 6주종의 야생 원종이 이제 호르데움 스폰타네움하고 6주종의 이제 야생 원종은 이제 아그로코리톤 등과 같이 이렇게 잘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야생 원종 찾아보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재배밀은 이제 분류와 특성도 마찬가지로 참고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뭐 내용들이야 또 다시 한번 각 그 논에서 이제 또 살펴보게 되니까 아무튼 뒤에 이제 각 논에 이제 나눠져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정리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떡잎, 쌍떡잎 식물들의 이제 비교도 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과 열매 내용도 똑같고요. 파종 적기, 작물별 파종 적기. 보리는 월동 작물이니까 월년생 작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을에 파종을 하는데 파종 적기가 보통 중남부 지역에서는 한 10월에서 조선에서 중순. 요거 이제 파종 적기하고 수확 적기를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얘가 이제 좀 이제 기상 환경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생리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제 같이 유추가 가능한 내용들이니까 유추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좀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보리는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옥수수는 일반적으로 여름 작물이니까 보통 4월에서 5월 사이에 파종을 한다 이 정도 개념으로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콩은 뭐 5, 6월 정도. 그다음에 감자는 3, 4월. 그다음에 고구마는 이제 한 5월 정도. 이 정도의 이제 파종 시기 정도는 이제 뭐 개념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지 생리 생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작물의 재식 방법과 재식 밀도. 그래서 여기 내용들도 아무튼 이게 이제 뭐 이제 주형 작물이냐 이제 포기형 작물이냐 아니면 좀 약간 이제 포복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재식 밀도가 좀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리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재식 밀도가 좀 좁은 편이죠. 그래서 보리가 가장 아무튼 보리는 뭐 그 밀식의 적응성이 아주 좋은 작물이기 때문에 재식 밀도가 아주 가장 적은 편이고요. 재식 밀도가 좁으면 당연히 이제 개체 수는 시바르단 개체 수는 당연히 많아지는 거고요. 옥수수는 아무래도 이제 좀 키가 크고 그 초형이 좀 이렇게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재식 밀도는 그 좀 넓은 편이죠. 다른 작물에 비하면. 콩은 약간의 포복성이 있기 때문에 60바이 10 내지 15 정도. 감자는 70바이 30. 그다음에 고구마가 가장 재식 밀도가 높다. 12는 이게 기비와 추비로 나눠서 할 수가 있고요. 작물을 심기 전에 이제 밭에 뿌려주는 형태를 이제 기비. 그다음에 작물이 자라는 동안 이제 추가해서 주는 거름을 이제 추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콩이나 고구마, 감자 등은 주로 이제 전량 기비 형태로. 보리나 밀, 옥수수 등은 보통 이제 기비 반, 추비 반 형태로. 시비 방법은 전면 시비, 이제 파종열 시비, 무게운 시비, 뭐 전면 시비라는 것은 이제 밭을 갈고 밭 전체에다 이제 골고루 뿌린 다음 뭐 로터리 치는 형태로 시비하는 방법이 이제 전면 시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장 간편한 방법이
방법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파종열 시비는 파종, 그러니까 줄을 지어서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다가 골을 파서 비료를 주는 형태 이제 파종열 시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경운 시비는 갈지 않은 형태, 밭을 갈지 않은 형태로 이제 비료를 고르게 뿌려주는 시비 형태. 그다음에 연매 시비가 있는데 입에다 이제 뭐 액체 비료 형태로 이제 주는 형태를 이제 연매 시비라고 하죠. 뭐 그렇게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물별 시비 시기, 보리는 보통 파종 전 전량 기비 형태로,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 정도는 이제 추비 형태로, 보통 보리나 쌀은 그렇죠. 뭐 기비, 나머지 한 50% 정도는 질소 같은 경우는 기비, 나머지는 추비 형태로. 옥수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콩, 감자, 콩은 대부분 좀 파종 전. 그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씨감자를 심기 때문에 심기 전, 고구마도 싹 심기 전, 묘를 심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작물별 이제 표준 시비량, 여기서는 이제 감자나 고구마 등은 일반적으로 이제 카리질 비료에 이제 시용 효과가 높기 때문에 질소나 이제 그 인에 비해서 카리질의 시비량이 좀 많다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되고, 보리나 옥수수, 콩 같은 경우는 뭐 질소질 비료의 양이 좀 많고, 그 다음 뭐 인산, 그다음에 카리질 비료 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 실제 시비량. 그래서 뭐 시비량 계산은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뭐 시비 내용에서 볼 때, 아무튼 재배학에서도 좀 한 번 더 볼 거고요. 아무튼 유안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량, 요소에 포함된 질소량, 아무튼 필요량을 함유되어 있는 양으로 나누면 거기에 이제 시비해야 되는 양, 실제 시비량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시비량, 원래 이제 유안에는 이제 비료 성분이 21%, 질소 비료 성분이 21%, 그다음에 요소에는 46%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계산 내용이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산이나 카리도 마찬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물별 적산 온도, 가끔 시험에 좀 출제 빈도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필요할 때 참고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 뭐 추파, 소맥은 이제 밀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호맥은 이제 뭐 호밀 얘기하는 거죠. 대맥은 이제 보리 얘기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겨울 작물들은 적산 온도가 이제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귀리, 옥수수, 벼, 수수, 기장초. 아무튼 여름 작물들은 이제 적산 온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산 온도가 좀 아주 적은 편이죠. 옥수수나 이제 뭐 사탕무 같은 경우는, 사탕무 등은 이제 뭐 아무튼 열대 작물이고 또 여름 작물들이니까 이제 적산 온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작물별로 이제 어떤 적응하는 이제 기상에 따라서 적산 온도도 좀 달라지니까 뭐 일반적으로 수치까지 뭐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벼 형태와 생태와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